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성탄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온기 같은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요. 하지만 성탄절만큼은 주변 사람들과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성탄절 이브인 오늘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린 곳이 있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성탄절인 내일은 북서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성탄절 당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낮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해 반짝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성탄절 반짝 한파가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빛 나노의 첫 발사가 기체 이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우주 발사체 시장을 향한 도전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어둠을 뚫고 한빛 나노가 솟구칩니다. 일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이륙 30초.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감지되고 발사체가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개발사인 이노스페이스는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됨에 따라 지상 안전구역 내 발사체를 낙하시켰다며 폭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빛 나노의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등 탑재체 8기를 300km 저궤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주도로 개발된 누리호가 3단 로켓 구조에 길이 47m, 200톤 넘는 중형 발사체라면 한빛 나노는 길이 22m, 2단 소형 발사체입니다. 소형 위성을 빠르고 저렴하게 쏘아 올리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사용 계약을 맺은 알칸타라 우주센터의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어서 지구 자전에 따른 추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높아 위성 배송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이번 발사는 산화제 냉각 장치 이상,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이뤄졌습니다. 최종 도전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많은 경험이 쌓였고 상업용 우주 발사체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들은 굉장히 많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잘 발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 조치를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번 사태가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면서 국민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자료를 공개한 87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정보기술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은 5.9%로 3년 사이 0.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정보보호 부문 전담 인력 역시 정보기술 부문 전체 인력 대비 6.7%로 3년 사이 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쿠팡과 SK텔레콤, KT 등은 정보기술 조직 내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맹점 대표자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된 경우가 1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도 일부 유출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에 일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이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계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드린다며 유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해 관련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외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해 보상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CCTV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게 하는 등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CCTV 원본 영상을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도록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와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얼굴 인식 인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피싱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뿐 아니라 얼굴도 인증하는 절차가 시범 운영됩니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여부 판단 결과만 남기고 얼굴 정보는 삭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강화된 개통 절차는 지난해 9만 건을 넘긴 대포폰 개통과 올해 이미 1조 원을 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폰을 처음 개통할 때 자기 신분증을 먼저 통신사에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내고 하면 실제로 이런 대포폰이라든지 그걸 막는데 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보안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얼굴 정보는 유출되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국회 전자청원에는 안면인식 의무화에 반대하는 글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보안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최근 전자담배가 유행하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담배든 심장과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 뮌첼 교수팀은 유럽 심장 저널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니코틴은 어떤 형태로 섭취하든 심장과 혈관에 독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니코틴은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 가열담배 등 어디에 들어있든 심혈관 독소로 작용해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 심장질환 위험 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니코틴은 연소 부산물이나 타르가 없어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한다면서 니코틴이 들어간 어떤 제품도 심장에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현지 시간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알약 형태의 위고비에 대해 판매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알약 위고비는 미국에서 한 달 복용분 기준으로 $149, 우리 돈 약 22만 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 형태로 시판돼 사용자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다음 달 미국 시장에서 알약 형태의 위고비를 시판할 계획인 가운데 유럽 식품의약청에도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철도노조가 외쳐온 성과급 기준 정상화 요구에 정부가 순차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노조가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가며 출퇴근 교통 대란과 물류 차질 우려는 일단 해소됐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논란이었던 코레일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공운위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에서 90%로 재조정하되 재조정되는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내후년인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100%로 상향됩니다. 현재 코레일은 지난 2010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을 1년 늦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코레일의 노사합의로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지만 2021년 감사원이 이를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80%로 돌아갔던 상황.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외치며 2년 연속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역시 철도노조 요구가 이어지면서 무기한 총파업이 3년 연속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부가 극적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총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간다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소비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9.9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깜짝 성장률 영향에 지난달 2.6%포인트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8% 가까이 인상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3%대, 2세대는 5%인 반면 3세대는 16%, 4세대는 20%대로 오릅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손보협회는 평균 인상률이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면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계약이 갱신될 때 안내장을 통해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환율 속에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로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회피해온 업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탈세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이 물가와 환율을 부추기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31개 업체를 정조준했습니다.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 유출 등으로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입니다.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할당 관세 편법 이용 수익 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 기업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탈세 혐의 규모는 5년간 1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업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 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 구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주 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치킨과 빵 등 외식 분야에서 용량 꼼수로 편법 이익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론 법인 카드로 골프장 이용료와 명품 구입비 등을 비용 처리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당 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사주 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뒤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수입 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 유출 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허 기술 사용료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받아 1,500억 상당의 외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업 공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주 일가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5조 원 상당 손해를 끼친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장 출신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 출신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의 1기 개발실장으로 영입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같은 회사로 이직한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이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한 공정정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신메모리는 지난 2018년 2월 삼성전자 임원 출신 B씨를 2기 개발실장으로 영입해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했고 재작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통해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만 5조 원 상당으로 향후 국가 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인 1,012만 톤에서 3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배달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100만 톤 원천 감량하고 회수와 재활용 확대로 200만 톤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동결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생 플라스틱 사용 제품에는 부담금 감면이나 면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플라스틱 배출의 47%를 차지하는 일회용 배달 용기와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두께와 재질을 경량화하고 표준화할 계획도 전했습니다. 버려지는 스티로폼은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할 때 탄소 배출도 많고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채만한 스티로폼 더미를 4분의 1 크기로 줄여주는 친환경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택배 포장 등 쓰임새가 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 스티로폼. 부피가 큰 스티로폼을 기계에 넣자 니크롬 열선으로 2번에 걸쳐 잘게 썰어져 나옵니다. 작업 때 발생하는 연기는 이중 필터를 거치면서 환경 기준치 아래로 제거되고 감전사고와 화재 예방 안전장치도 갖춰졌습니다. 우리 배출지 현장에서 누구나 시민이 할 수 있는 기후 시민 행동은 바로
버리는 쓰레기를 온전하게 배출해서 쓰레기 비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여서 순환 경제를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시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절단기를 설치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운반 차량 운행 횟수는 예전의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현장에 어려움에서 고안된 새로운 기술은 정부의 조달혁신 제품 인증까지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설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관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특허 제품으로 출원했고, 이런 제품이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됨으로써 전국의 관리 현장에 이런 제품이 필요한 곳에 널리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스티로폼 절단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되면 정부의 자원 재활용률 70% 증량 목표 달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울산에서 자율주행 버스 2종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가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등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17인승 버스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운전석에는 기사가 앉았지만 운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차선 한가운데를 지키면서 주행하고 교차로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각종 첨단 장치를 활용한 자율주행 버스로 불법 주정차를 알아서 피하고 비보호 좌회전도 하는 등 안전 관련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빛과 전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한 센서들이 10여 종 이상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자율주행 버스는 이달 말부터 도심에서 시민을 태우고 곳곳을 누빕니다. 법에 따라 시험 운전자가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운전합니다. 함께 시범 운행에 들어간 8인승 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부르면 찾아옵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이동하면서 승객을 태웁니다.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으로 도시의 미래 이동 방식을 울산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범 운행 기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안정성과 운영 데이터를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 가운데 등록 취업자 비중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를 보면 청년층 가운데 등록 취업자 비중이 56.4%로 한 해 전에 비해 0.3%포인트 줄면서 0.2%포인트가 감소했던 지난해보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 가운데 등록 취업자 비중은 67.9%로 0.3%포인트 늘었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등록 취업자 비중은 34.3%로 1.4%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청년층은 주택 소유 비중도 중장년층과 노년층과 달리 그대로였습니다.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취업 정보 회사들과 통합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17억여 원을 투입해 민간 회사들이 정부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검증을 피하려는 이미지 파일이나 변형된 금치거를 찾아낼 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거짓 구인 광고를 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재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취업정보회사들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해서 의심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책임을 부여할 방침도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짜 구인 광고의 경우 취업정보 매체를 바꾸며 활동할 수 있어서 이를 걸러낼 통합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